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빈센트와 편다송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이와증권의 변정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동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도 결렬이 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건 다 석유잖아요. 네. 지금 사실 전쟁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이번 전쟁은 특별한 게 뭐냐면 중동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세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X 트위터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2차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지만 그렇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 또 이제 기대감을 갖다가 또 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회담이 열린다 이런 소식이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나리오로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우리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측만 할지 할 수 있지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물가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나프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어요 벌써. 이것들 때문에 수입 제품의 가격도 올랐지만 우리 제품의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지금 바짝 켜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하루하루에 근거해서 보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는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오일 쇼크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73년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79년도인가 아마 네.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오일 쇼크가 하도 오래전에 일어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어른 세대에서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당시에 기록을 뒤져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확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대체 에너지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대체 에너지 자원이 되게 많아요. 네.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석유가 거의 유일무이한 석탄과 더불어서 이런 에너지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에너지원 가격이 확 오르다 보니까 네.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성장률은 당시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보통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성장률에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네. 물가가 오른다는 그만큼 화랑이다는 건데 오히려 불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처음 보는 동물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이걸 명명한 거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른다 앞으로 그럼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것이냐 왜냐하면 한 3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글로벌 경기가 미국의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도 좀 늦었긴 하지만 코스피가 늦게나마 발동 걸려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는데 이 중동 전쟁이 그러면은 찬물을 확 끼얹어서 식을 것인가? 그러면서 물가만 폭등시킬까? 이것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그 그래요? 정도가 정도가 얼마나? 예를 들면 빈센트님도 애널리스트시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듣고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석유 의존도는 좀 줄었다. 네. 오일 쇼크 때에 비해서. 하지만 에너지 의존도는 또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 이것들 전부 다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발전원이나 전력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행을.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스톱시킬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재료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보면은 조금 금융에서도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준에 SRF라고 하죠. 이제 뭐 그 레포 잔액, 이 레포 잔액은 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월말이 되면 은행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부족하면은 뭐 마이너스 대출을 받던 거 이렇게 하지만 네.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면 은행들의 은행이 중앙은행에 갑니다. 이 중앙은행이 바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연준에 가서 우리 돈 부족하니까 좀 빌릴 수 있어. 이것은 뭐냐 하면 시중에서 은행을 못 빌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RF 잔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위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중에 그만큼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위험 신호. 예, 위험 신호.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월말 잔액이 돈을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게 오히려 이제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대포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맡기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중동 이런 사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위험 자산에서 자산에서 있던 돈들이 지금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체 자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물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해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의식한 이런 자금들이 예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모 신용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사모 신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예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거에 주식에서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오히려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전자산을 회귀해서 자금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모 신용이 지금 좋아진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변정규 본부장께서는 사모신용의 지금의 안정화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마중물 역할이 좀 더 맞습니다. 보충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까 우리가 에세이 공포 얘기했으니까요. 시장 측면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역사책에서의 역사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느끼는 에세이 공포는 결국 따져보면 경기에 대한 공포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차도 보면 모든 전자기기가 다 1등급 전자기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결국 경기의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여전히 불안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경기와 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경기가 하락할 것 같으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중앙은행은 내리게 되고요. 네. 경기가 너무 화랑이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바로 경기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제 적절하게 금리와 그다음에 통화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 사이클이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다면 양방향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양방향 리스크. 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고 내려야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요. 경기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물가가 폭등해서 예를 들면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나 뭐 이렇게 보면은 물가가 폭등해서 화폐를 갖다가 리어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네. 우유를 하나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거 정말 문제죠. 그렇지만 경기가 급락을 해서 모두 다 직장을 잃고요. 지금
정부에서 부양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문제고요, 경기 둔화도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워요. 양방의 리스크가 다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어저께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신영송 총리 후보자께서 그 총재 후보자께서 하는 총재 후보자께서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금리를 상승을 해서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을 뭐 그냥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차기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지명자도 사실 지금 청문회를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캔슬됐죠.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예,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번엔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셔서 파월 얘기했죠. 예, 파월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파이어 이제 해임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또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동안에 해임을 안 했던 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만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5월 15일까지가 임기예요. 네. 그 이후에도 남아 있으면 자기가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케빈 워시 후보자의 뭐 인사청문회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5월 15일 이후에 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다, 시작하게 된다면 자기가 그동안의 임시의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임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아예 그 해임이라는 것은 거버너죠. 이사회에서 아예 그냥 제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임기가 보장된 건데 자기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리사 쿡 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해임하겠다는 건데 케빈 워시 지명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면서 그 금리 인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연준 위원들을 다 설득해서 이것은 의문이고요.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파월 의장이 아니라 케빈 워시 지명자도 또한 해임하겠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뭐 충분히 지금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백악관이 지금 중동, 즉 이란을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쉬운 것이냐, 아니면 연준을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쉬운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둘 다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란을 먼저 컨트롤, 즉 해결하고 난다면 연준에 대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흘러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란 전쟁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그 큰 괴인데 결국 이 사태 끝나고 나서 컨센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고 전문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대체로 뭐 지금 이제 100달러 선에서 WTI 기준 네. 100달러에서 내려와서 90달러 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뭐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높은 수치예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56달러였습니다. 배럴당.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배 이상으로 올랐었고요. 올해 초에 3월 달 기준. 그리고 한 달 만에 지금 90달러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예전보다는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에너지, 특히나 뭐 세계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셨지만 유럽 경제가 그렇게 타격을 받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파급이 된다면 정말로 저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와 동시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은요. 주가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가 이제 경기인 것이죠. 근데 70년대랑 지금은 다른 건 우리에게는 AI가 있다. 즉 경기 둔화가 오히려 IMF가 어저께 전망을 하기를 미국 경제는 올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2.3%인가 제 기억이 그런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이 좋고 경기도 오히려 둔화가 아니고 AI 혁명 때문에 좋고 그러면 남들이 다 극단의 공포감, S의 공포감에 있을 때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때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예, 역발상도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게 경제와 금융시장입니다. 그런 측면들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 혁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앞으로는 좀 지켜볼 그런 필요는 있고요. 네. 나라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인력의 수요를 줄이지 않습니까? 인력의 수요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바로 AI인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노동력의 유입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구조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특히나 미국에 필요한 이유도 이것이 가장 크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노동력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AI 강국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경제에 이용을 할지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역량에 달려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AI 혁명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나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것을 갖다가 넣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제마다 조금 이렇게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AI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이전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노동 집약적인 국가들, 중국, 인도가 이 AI 혁명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노동력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AI 혁명 시대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경제의 펀더멘털리 결과물은 환율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 국가의 환율, 중국과 인도는 약해져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이 있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다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반대잖아요. 지금 사실은 환율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환율의 방향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최근에 한 1, 2년간 이렇게 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정치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통화량 이런 것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사실 이제 통화라는 거는요, 그 환율이라는 것은 두 통화의 교환 가치를 말합니다. 네. 분명히 말해서 내가 달러를 사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원화를 얼마 줘야 되느냐. 교환 가치가 바로 환율이거든요. 환율은 항상 두 개의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왜냐하면 두 개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네. 뭐 옛날에 예를 들면 달러와 유로를 교환하면 그게 바로 유로 달러 환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려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각국의 투자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율은 지금 굉장히 달러 원과 달러 엔 환율은 굉장히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 동조화 이면에는 같은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아하. 예, 일본은 5,500억 달러, 네. 한국은 3,500억 달러. 이것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투자를 하든 이것을 직접적으로 돈으로 우리가
그 지불을 하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단 미국으로 그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3,500억 달러도 크지만 5,500억 달러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정도 경제 규모가 크지만 굉장히 큰 어떻게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원하고 달러엔이 지금 콜리레이션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강하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뜨나요? 잠깐만요. 제가 거의 뭐 작년 하반기부터 같은 궤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쪽으로 하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손이 뚱뚱해서 그런가 봐요. 왼쪽이 달러원, 오른쪽이 달러엔이죠. 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정말 않나요? 비슷하네요. 예, 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다가 위안화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아져가지고 일부러 안 넣었는데 위안화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당 지금 그 전부 다 그 7위안에서 넘었었는데 보통 지금 이제 6위안대로 이렇게 오히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것은 이제 뭐 물론 이면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크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개는 뭐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네. 유로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사실상 미국이랑 유로랑 전부 다 금리 인하 패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리서치나 전망이 잘 안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트위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즉흥적인 그런 결정들 네.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통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전혀 개입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뭐 중앙은행 미국 연준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통화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어떻게 독립성을 지켜줬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도 영향, 그죠? 환율에도 영향. 왜냐하면 환율 지금 너무 높으면 니네들 또 이제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와 그다음 통화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랑 한은도 환율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의 추경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 환율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진짜 해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네. 추경이 앞으로의 추경과 동일한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불성설이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뭐 그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민의 민생이 안 좋습니다. 네. 이제 그 물가는 많이 뛰고 있고 뭐 민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네. 환율이 이렇게 뛴다면은요 특히나 수입 수출을 하는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저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1,500까지 갑자기 뛰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환율을 갖다 안정시켜주고 사실상 어떤 레벨보다는 레벨이 높기도 하지만 지금 환율 수준 1,500으로 이 높은 수준보다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갑자기 오르는 이런 상황이 가장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대기업과 달리 뭐 해지, 뭐 위험 회피 수단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호해주는 그런 절차를 좀 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추경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유동성이 지금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M2를 본다면 지금 올해 1월 네. 기준 약 4,565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 지금 현재도 조금 꾸준히 증가한 그런 상황.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뭐 지금 3월 현재 약 6천조 원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환율이란 측면에서도 봐도 환율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교환 가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달러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김치본드라고 하는 달러로 어떻게 보면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채권이죠. 김치본드를 한국에서
뭐 찍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원화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율을 갖다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네.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보다는 투자나 이런 쪽으로서도 방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추경이라는 게 그 효과가 있겠죠. 재정 정책이니까. 하지만 환율 측면에서 보면 원화 약세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본다면은 환율을 자극을 해서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CPI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CPI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도 빨리 이뤄지고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 과정이 빨리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네. 또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건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본부장님께서는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실제로 사고 파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채권에 중심을 두고 네,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면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금리랑 자금 조달 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도 사실은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양방향의 리스크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 전에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시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예, 대한. 물가 네.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채권이라고 하면은 시장 금리 우리가 아는 뭐 일반 금리의 어떻게 보면 표상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갖다가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이제 채권이고요. 네. 채권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우리나라 국채는 국고채라고 하죠. 네. 이 국고채의 시장 금리 변동성은 그 나라의 금리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금리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최근에 장기물금 중심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기를 주저하거든요. 예, 오랫동안 빌려주면은 물가가 굉장히 뭐 오르면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 뒤에 집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차라리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하지 말고 집을 살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핵심 원인 아닙니까? 그것들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사실 다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향은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은 개인과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에 대한 영향은 이제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이죠. 가산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게다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아니고서는 이 채권이나 이런 것도 발행을 해서 일반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하에서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사채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산금리는 더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리 변동성과 우려는 지금 조금 많이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을 조금 낮추는 그런 장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채권 트레이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중금리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왜냐하면 규모도 엄청 크고 네. 왜냐하면 채권이냐 주식이냐 봤을 때 이란 전쟁 이후에 더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 모멘텀도 있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채 지수가 선진국에 편입했습니다. 네.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피부적으로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정말로 느끼십니까? 뭐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WGB에 관해서 해서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괜찮은가,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런 그러니까 것들. 변동성뿐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네네. 오를 거라고 보잖아요. 네.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오르면 사실 어렵잖아요. 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시장을 보면 채권 대차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을 빌려야 돼요. 이제 주식도 이제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왕설래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굉장히 교란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채권가 같은 경우에도 사고팔고 할 수 있고요. 채권이 없더라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팔기 위해서는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빌려야 되는데, 이 채권 잔고, 대차 잔고가 200조를 넘었습니다. 200조. 예,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권 변동성이,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채권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요. 이제 유능한 이제 그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 발표가 났더라고요. 어저께 실적 발표가 났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반면에 JP모건이라든가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다른 여타 뭐 그 유수의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부합하게 채권이 잘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와중에서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전망 포지션을 갖고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빨리 리밸런싱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WGB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WGB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 지금 올해 말까지 뭐 적으면 50조, 네. 많으면 70조까지 이제 채권 매수, 국고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매수액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 정부 발표하고 한은의 발표는 약간 틀립니다. 한은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이렇게 한 1.6조 정도 우리나라 뭐 그 원화 기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들이 지금 뭐 불투명하게 이렇게 네. 전망치가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요. 환율에 대해서 영향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고채가요 선진국 지금 지수에 편입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구간 5년에서 10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아무도 안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구간 내에서 상당히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보다 만약에 WGBI가 없었으면 많이 올라왔을 수도 있다, 금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은 환율 측면보다는 금리 측면에서 봐달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국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유가, 환율, 금리에 대해서 고견 들려주신 변정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쨌든 강보합 수준에 머물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변정규 전무 모시고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쭉 봤는데, 특히 금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이 시장이 또 상승폭을 확대하고 네, 있네요. 지금 코스피 1.7% 상승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OS, TSMC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이 약간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세미나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추가 자석 추가? 요청이 왜?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네. 근데 자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50석을 추가 오픈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 50석? 네, 토요일 세미나에 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래도 한 2,000명 가까이 오시죠? 네. 네. 50분 또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번 주말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은 거치고 나면 어떠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블밸류업은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